문학이 삶이 되어야 행복합니다. 오해도 해야 이해도 하고 진심입니다. 오늘은 박안서 작가의 그 남자네 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안서 작가의 그 남자의 집은 욕정이 있는 몸이 있어야 사랑이 완성된다. 임신 그리고 낙태에 대한 젠더적 시각, 또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면 타인의 눈에 그 사랑한 사람이, 사랑에 빠진 사람이 활력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본인은 이라는 그 중노동 때문에 완전 파김치가 되어간다. 사랑할 때의 설레임과 기대감은 중노동이지만 그 당시 그 당사자는 잘 인식을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안서 작가는 몸과 마음이 녹초가 될 때까지 사랑해라 라는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 남자의 집을 이러한 의미에 맞추어서 몇 파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하남과 사랑의 시작. 사랑은 중노동이다. 해당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아름다운 얼굴에서 창백하게 일렁이던 카바이트 불빛, 불손한 것도 같고 우울할 것도 같은 섬세한 표정, 두툼한 파카를 통해서도 충분히 느껴지던 단단한 몸매. 나는 내 몸에서 위험한 바람이 들었다는 걸 알아차렸다. 그가 불쌍한 그의 어머니를 맨날 구박한다고 해도 그게 하나도 못돼 보이지 않았다. 나는 마치 길 가다 강풍을 만나 치마가 활짝 부풀어 오른 계집애처럼 붕 떠오르고 싶은 갈망과 얼른 치마를 다독거리며 땅바닥에 주저앉고 싶은 수치심을 동시에 느꼈다. 연애질보다 급하고 실제적인 일이 우리를 필요로 하면 서슴지 않고 약속을 뒤로 미루었다. 때로는 거짓 일을 꾸며대면서까지 약속을 안 지킬 적도 있었다. 네, 오직 사랑이 우선이라는 거죠. 우린 이제 마지막 남은 남녀가 아니라 수많은 남자 여자 중의 하나였다. 한 사람에게 몰두하는 일이 얼마나 집중력을 요하는 중노동이라는 걸 서서히 깨달아가는 중이었다.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신경 써야 할 잡무가 많은데도 그게 오히려 휴식이 되었다. 두 번째입니다. 5월의 꽃은 사랑을 부채질한다. 5월이 되자 사랑마당에서 온갖 꽃들이 피어났다. 그렇게 여러가지 꽃나무가 있는 줄은 몰랐다. 향기 짙은 흰 나일락을 비롯해서 보랏빛 아이리스, 불꽃 같은 연산호, 간드러지게 요요만 유도와 홍둥가의 불빛 같은 석류꽃, 숨가쁜 치자꽃, 그런 것들이 차례로 불온한 열정, 하늘빛처럼 걷잡을 수 없이 분출했다. 우리는 서로 부둥켜 안고 싶을 만큼 아슬아슬한 위기의식을 느꼈다. 돈이 안 드는 사치는 이렇게 위험했다. 세 번째 부분, 사랑할 때의 그 남자는 효자도 아니어도 되고 눈이 뒤집히고 이성의 마비와 감성의 폭발. 연애는 돈이 많이 드는 짓이었다. 그는 한 푼도 못 버는 백수였고 나는 돈을 벌긴 해도 5 식구의 밥줄이었다. 나는 내 식구의 밥줄의 존엄성을 무시할 만큼 연애질에 눈이 멀진 않았다.
그것이 그 남자와 나의 다른 점이었다. 상위 군인에게 아직 연금도 없을 때였다. 그의 가장 만만한 돈줄은 늙은 어머니였다. 큰아들과 영감을 따라갈 것이지 왜 효도를 받으려고 나 같은 걸 기다리고 있었느냐고 노모를 구박하던 그 남자는 툭하면 노모를 못살게 굴었다. 용돈이 메말라 노모를 괴롭혔다. 노모가 시장바닥에 옷가지도 들고 나와 팔고 광주리를 이고 다니면서 푸송기 장사까지 한다는 걸 나는 엄마를 통해 알았다. 그래, 그랬던가. 나는 그 남자가 노모를 가혹하게 착취한다는 걸 부추겼다고 할 수 없어도 말리지도 않았다. 그 남자가 어머니와 누나를 무차별적으로 착취하도록 부추긴 내가 아니라고는 못하겠다. 그렇다고 분수에 넘치는 호사치미에 대한 나의 욕구가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된 건 아니다. 그 남자는 시를 좋아할 뿐 아니라 외우고 있는 시가 많았다. 그는 나직하고도 그윽하게 하나원의 시를 암송하곤 했다. 그 남자는 그 밖에도 많은 시인들의 시를 외우고 있겠지만 내가 누구의 시라는 걸 알고 들은 건 그 두 시인의 시가 고작이었다. 그 남자는 포장마차집에는 딴 손님이 없을 때에만 그런 객적인 짓을 했기 때문에 주인 남자도 잠자코 귀를 기울였다. 다 듣고는 분수에 넘치는 사치를 한 것 같다고 고마워했다. 우리에게 시가 사치라면 우리가 누린 물질의 사치는 시가 아니었을까? 극빈하던 흉흉한 전시를 견디게 한 것은 내 픽도 온한도 이념도 아니고 사치였다. 시였다. 네 번째, 춘희의 과감한 낙태를 통해 자궁의 새로운 기능을 말한다. 읽겠습니다. 언니, 나 임신했어. 그 새끼가 정식으로 결혼만 하면 미국 갈 수 있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게 하더라고. 그 새끼하고 처음 잤을 때 그 새끼는 내가 처녀였다는 걸 알고 감격해서 눈물까지 흘리더라니까. 그걸 알아주는 걸 보고 아이가 생겼다면 얼마나 좋아할까 기대했었는데 글쎄 아무 말 안 하고 안아주지도 않고 벌레 씹은 얼굴을 하고 있더니 결국은 도망가 버렸어. 내일 아기를 그거에 넣기로 했어. 언니가 같이 가줘야겠어. 다섯 번째, 춘희의 낙태 장면과 순결에 대한 솔직 담백한 여성적 고백으로 주제를 잡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에도 같은 기관이 있을 텐데 나는 여자의 성기에 전모를 보는 게 그때가 처음이었다. 여자들은 왜 타인에게 자신의 몸의 일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일 수는 있어도 자기 눈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일까? 거울을 사용하면 자신의 성기도 볼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한 번도 그걸 시대해 본 적이 없다. 궁금하게 여기지도 않았다. 제 몸의 일부것만 마치 없는 것처럼 자신에게조차 감추고 살았다. 눈부시게 빛나는 밝은 불빛 아래 샅샅이 드러난 여성 성기는 아름답지도 추하지도 않았다. 마치 검은 털을 가진 짐승의 상처처럼 다만 검붉고 처참했다. 의사는 상처의 가장 깊은 구멍에다 금속으로 된 대롱 같은 걸 받고 그 관을 통해 자루가 긴 약숟가락처럼 생긴 쇠붙이로 분홍빛으로 흐느적대는 내장 같은 걸 조금씩 긁어내고 있었다. 자궁이라는 신비한 궁이 외부에서 저렇게 가까이 직통으로 연결돼 있을 줄이야. 간호부가 우유 한 컵 들고 들어와서 가도 된다고 했다. 이거나 마시고 빨리 꺼져 라는 태도였다. 춘희가
벌떡 일어나서 우유를 벌컥벌컥 마셨다. 춘희는 종기라도 짜낸 것처럼 개운한 얼굴로 침대에서 일어나 비틀거리지도 않고 걸어 나갔다. 나는 그 남자와 자보고 싶은 걸 여러 번 잘 참아냈다. 그건 처녀성을 신성시하거나 그 값어치를 대단하게 여겨서가 아니었다. 만약 순결성이라는 것을 그렇게 중하게 여겼다면 오히려 그 남자에게 주고 싶었을 것이다. 내가 남녀의 성에 대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같이 자면 여자에게 예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 오직 하나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신혼 중에 그 남자하고 산지기 집으로 놀러 가자고 했을 때 나는 그 남자와 한번 자보기로 작심을 하고 있었다. 꼭 그래야만 첫사랑의 주술로부터 노연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임신하면 어떻거나 하는 생각은 손톱만큼도 안 했다. 왜냐하면 결혼한 몸이기 때문에 만약 그날 그 남자에게 그런 불행이 닥치지 않아 내가 목적 달성을 하고 왔더라면 지금 내가 이렇게 떳떳하고 편안하게 임신부 노릇을 할 수 있을까? 그 남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날은 더디 오는지 빨리 오는지 종잡을 수 없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에 나는 앞으로 내가 저지르게 될 일에 대해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나는 내 생각에 시달려 녹초가 되었다. 내가 시달리는 게 몸의 갈망인지 마음의 갈망인지부터 알고 싶었다. 나는 결혼한 몸이고 남편과 넘칠 것도 모자랄 것도 없는 원만한 부부 생활을 하고 있다. 시방 내가 고픈 건 마음인가? 마음보다 더 깊고 더 높은 곳에서 해방을 꿈꾸는 것의 실체는 육체라고도 영혼이라고도 규정 지어지지 않았다. 성적 갈망과 영혼의 고품은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그 남자나 집에서의 몸과 사랑에 관한 문제는 마른 꽃으로 이어집니다. 마른 꽃이라는 단편소설은 정욕이 없는 사랑, 몸에 갈망이 없는 사랑은 겉멋에 불과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이 주제에 맞추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임 교수 조 박사는 멋있고 중후하지만 그에게 정욕이 일지 않았다. 어카마린 반지를 끼고 있어요. 어카마린이라는 부속 반지를 손가락에 낀 정년 태임 교수. 그 반지를 보고 나는 얼른 속꽃 가랑이가 무릎까지 드러나게 거머쥐고 있던 치마를 내리고 뾰롱통한 얼굴로 보스 쪽으로 종종 걸음을 쳤다. 런던 포그 상포의 바바리 코트를 입은 정년 퇴임 조 교수. 지금 조 박사를 좋아하는 마음에는 그게 없었다. 연애 감정은 젊었을 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는데 정욕이 비어 있었다. 정서로 충족되는 연애는 겉멋에 불과하다. 나는 그와 그럴듯한 겉멋을 부려본데 지나지 않았나 보다. 정욕이 눈을 가리지 않으니까 너무도 빤히 모든 것이 보였다. 아무리 멋쟁이라 해도 어쩔 수 없이 닥칠 늙음의 속성들이 그렇게 투명하게 보일 수가 없었다. 내복을 갈아입을 때마다 드러나 기름기 없이 처진 속살과 거기서 우수수 떼굴 비듬, 태산 줄령을 넘은 것처럼 버겁고 자지러는 코곰, 아무데나 함부로 터는 담뱃재, 칵 길을 쓰듯이 목을 빼고 끌어올린 진한 가래, 일부러 엉덩이를 들고 끼는 줄방귀, 제 아무리 거드림을 피해 대봤자 유행 냄새만 나는 트림, 제 입밖에 모르는 개걸스러운 식탐, 의처증과 건망증이 번복이 된 끝없는 잔소리,
100살도 넘어 살 것 같은 인색함, 그런 것들이 너무도 빤히 보였다.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견딘다는 것은 사랑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같이 아이를 만들고 낳고 기르는 그 짐승스러운 시간을 같이 한 사이가 아니면 안 되리라. 겉멋에 비해 정욕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이렇게 그 남자에 비해서 마른 꽃으로 사랑에는 몸이 필요하다고 읽어봤습니다. 김윤식 평론가는 정욕이 빠진 사랑도 사랑일까 천만에라는 부분에 의미를 두어서 그렇게 평론을 하였고요. 아무리 세련되고 관리된 육체라 하더라도 사랑에는 정욕, 짐승스러움이 필요하다라고 읽을 수 있었고요. 여성의 몸, 특히 여성의 자궁은 타자의 것으로 존재했었는데 이 부분은 윤정환 논문에 나와 있고요. 선 박사가 생각을 보탠다면 춘희의 낙태에 공모하며 여성 자신의 몸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합니다. 더 이상 여성의 자궁은 출산과 남성의 성만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도 정욕에 충실한 존재입니다. 여성도 장바구니를 들고 치렁치렁한 긴 비로드 치마를 찢어서 고쳐 입고 첫사랑 남자의 몸을 갈망하기도 하는 정욕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완서가 남긴 사랑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일은 중노동이다. 만약 이루지 못한 사랑이라는 예감이 들면 지쳐서 휴식이 필요한 만큼 사랑하라. 그와 서운해진 사이에 맺긴 휴식감도 절정감 못지않게 소중했다. 긴장 뒤에는 반드시 이완이 필요한 것처럼. 그러나 한번 통과한 그 시간을 되돌리고 싶지는 않았다. 전적인 몰두가 사람을 얼마나 지치게 하는지 알고 있었다. 무릉도원의 도화도 일주일만 만개해야지 만약 1년 내내 아니 한 달 만개한 상태가 계속되어도 사람들은 지쳐서 몸살을 앓든지 환장을 하든지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무릉도원의 주민이 아니게 될 것이다. 실컷 젊음을 낭비하려무나. 넘칠 때 낭비하는 건 죄가 아니라 미덕이다. 낭비하지 못하고 아껴둔다고 그게 영원히 내 소유가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박완서의 그 남자의 집과 연달아 마른 꽃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사랑,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사랑 하시기 바랍니다.